작가님 올해 한국 주식 시장은 참 어려운 해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금도 어렵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특히 2차 전지 쪽이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올해 작가님의 투자 실적은 좀 어떠신 편이신지요? 예. 2차 전지뿐 아니라 다른 것들 사실 중소형주가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금투세 때문에 이제 그 큰 손들이 이렇게 많이 처분을 하는데 네. 이제 중소형주들은 받쳐줄 어떤 그 주체가 없어서 네. 하염없이 빠졌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유튜브에서 2023년 초죠.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이제 그냥 이 1,000만 원 가지고 한 10억을 만들어 보자. 이걸 이제 그 플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제 유튜브 뭐 이렇게 멤버분들은 이걸 아시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30대 중반 젊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이다, 자녀 교육이다 해서 사실 이제 이게 하루하루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먼 훗날 뭐 20년, 30년 후의 일을 좀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데 뭐 몇십 년 후를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제가 살아보니까 시간은 금방 가고 그때 가면 또 이거 뭐 그때는 또 국민연금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여서 근데 그래서 이제 이 30대 젊은 분들이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좀 이렇게 큰 부담 없이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20년 후에 한 이걸로 10억을 좀 10억으로 불려가지고 뭐 노후 자금을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근데 20년 만에 이렇게 100배로 불리려고 그러면 저는 성장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장주밖에 없는데 또 성장주라는 게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큰 돈을 여기다 막 몰빵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이제 부담이 없는 돈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어쨌든 견딜 수 있는 돈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포트폴리오를 한번 운영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제 1년에 26%씩 복리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수치죠. 그렇죠. 26% 보면 누구나 불가능한 수치죠, 사실. 근데 이제 그 제가 배웠던 거는 이제 그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옛날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야 불가능한 목표가 여기 있으면 일반 사람들이 하는 목표가 여기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제 이런 논리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잘 나서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작년에 한 23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금년도 현재 30% 이상 금년 거만 해도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 주식은 빼고 한국 주식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단 그 26%가 목표인데 30% 이상을 현재까지는 높여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거를 이런데 얘기할 때는 또 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구체적 내역은 제가 유튜브에 제 채널에 한번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작년에 230% 수익이 올해도 현재 30% 넘게 수익이시면 굉장히 오래 선방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제 능력에 비해서는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러면 좀 어떤 종목들을 그렇게 하셨는지 또 그 유튜브에서 정리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되시면 웅달 책방에서도 한번 알려주세요. 1년 반에 근데 거의 저는 포트를 안 바꾸니까 1년에 몇 번 바꿉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웅달 책방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한 번씩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종목들을 포트에서 비중만 조절하지 계속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말 안 하고 뺄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그냥 쭉 갖고 가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1년에 뭐 평균적으로 5번도 거래 안 하죠. 거의 그냥 크게 바꾸지 않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럼 또 이제 요즘 금투세 문제 이거 잠깐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참 어려운 장이잖아요. 지금 금투세 문제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신 비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마이너스거든요, 사실 지금. 그렇죠, 마이너스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책을 보는데 재미있는 글 하나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자, 어떤 은행 설립자가 자기들 지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점들을 쭉 보니까 지점 하나에서는 손실이 안 났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설립자가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손실이 안 났다는 게 뭐냐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손실이 안 났다 이게 아니고 아예 손실 자체가 없이 다 플러스만 있는 거예요. 대출을 해줬다면 다 그러니까 부실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립자가 그 지점에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나도 손실이 안 나고 전부 그 우량한 그 채권만 대출을만 갖고 있다는 거는 우량 대출도 분명히 많이 거절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앞으로는 위험을 좀 이 지점에서 감수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는 좀 손실이 나는 걸 좀 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어떻게 거죠. 아니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부실채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얘기는 부실채권이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 아예 다 배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제 그쵸. 그게 뭐 이렇게 뭐 확률로 보면은 굉장히 잘한 거지만 전체적인 수익으로 보면은 그쵸.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이제 그쵸. 그 얘기를 당연히 하는 거죠. 사실 그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설립자가 하는 얘기가 부실채권이 무서워서 돈을 너무 보수적으로만 이렇게 운영해서 손실 자체가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잘하는 경영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는. 자, 이제 저는 주식 투자도 이게 어느 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손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신에 이익이 나는 종목에서 확실하게 이익을 내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손실이 전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고수들도 보면 10종목을 사면 한 5개에서 6개 정도는 수익이 나고 네. 한 4개 정도는 손실이 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초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5개에서 6개 정도 손실이 나고 4개에서 5개, 6개에서 수익이 나고 4개에서 손실이 나니까 적중률에 있어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둘이가.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20%에서 30%만 수익이 나면 무조건 팔아버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손실이 나면 계속 갖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고수들은 어떤 종목이 한번 걸렸다 싶으면 뭐 200원, 300원, 1000원, 2000원 끝까지 이거 먹는다 이거죠. 이익을. 그쵸, 그쵸. 사실 이게 바로 이제 고수와 하수의 차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적중률의 차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이제 걸렸다 싶으면 수익률을 끝까지 이제 빼먹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나는 종목은 100% 수익이건 1000% 수익이건 확실하게 먹고 나오는 사실 그런 그 투자를 지향을 해야 되고요. 단지 이제 20% 30%만 먹고 나오면 안 된다 이건데요. 근데 이 확실하게 끝까지 수익을 취하려면 어떻게 하냐? 네. 그거는 바로 그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보면은 옆에서 막 이렇게 뭐 누군가 이제 막 이게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관심 갖고서 이제 뭐 조금 사볼 때도 있고 이러는데 이러면 20-30% 오면 팔게 돼요. 잘 모르니까. 그쵸. 이 정도면 네. 벌었다. 네, 잘 모르니까 왜냐면 불안해요. 오르면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종목이면 이 종목이 대강 요러니까 어디까지는 대강 가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50%, 60%, 뭐 100%가 올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미치지 못하면 갖고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100%, 200%뭐 심지어는 뭐 10배 이런 수익이 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종목을 잘 알아서 밸류를 잘 알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 종목을 너무 조금 갖고 있어갖고 내팽개치는 경우.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한 10주 갖고 있다. 네. 그럼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쵸. 뭐 네.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그거 놔두다 보면 10배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먹는 경우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종목에 대해서 이해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이게 30% 이상 금년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3,000당 제약인데. 3,000당 제약. 네. 이게 이제 그 대략 한 7만 원 정도에서 이제 포트에 편입을 했는데 이게 24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20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한 240%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종목에서 수익이 크게 나니까 사실 다른 종목이 빠져도 방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익을 낼 때는 끝까지 물건으로 나와서 큰 수익을 내자 이런 거고요.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작가님하고 인터뷰하면서 3,000당 제약 한 2번인가 들었거든요. 3,000당 제약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고 심사위원장에서 맞아요. 얘기하고. 네. 그래서 3,000당 제약 그때 말씀하실 때 댓글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제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뭐 수익도 뭐 그때 뭐 대형 제약회사에 비해서 볼 일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게 기업 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비교를 했던 게 이제 종군당하고 삼천당제랑 비교를 했는데 종군당 같은 경우는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삼천당 제약에 비해서 매출이 10배거든요. 네. 이익도 10배예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삼천당 제약이 더 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터무니없는 고평가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PER로만 보면 안 되는 게 그냥 PER은 현재를 나타내는 거고 2, 3년 후에 3, 4년 후에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데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삼천당 제약은 굉장히 이익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 있었던 구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매출이 5,500억인가 제가 얼핏 그렇게 대강 계산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현재 현재 매출이 아니고 이익이 네. 현재 이익은 뭐 예를 들면 뭐 10몇 억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종군당은 거꾸로였던 거죠. 뭐냐면 종군당이 그 매출 1조 5천억인가 아마 그 정도 났던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1,500억이 저기 그 자기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군당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조 5천억 좀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네. 이제 1,500억이 자기네 이야기 아니고 그 HK 이노엔에서 만든 그 뭐지 위식도 뭐 이 역류 질환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잡아주는 거 K캡이라는 약이 이제 매출 올려줬는데 이제 네. K캡이 종군당의 그 유통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히트작이 돼가지고 1,500억이란 매출이 나왔는데 그게 종군당에서 파는 약 중에 1등이에요. 네. 근데 이제 2023년에 네. 이제 그게 끝나요. 그래서 그 약이 잘 팔리다 보니까 보령제약에서 네. HK 이노엔에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종군당보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할 테니까 우리랑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 약을 이제 그 HK 이노엔이 종군당에서 빼서 2024년부터는 이제 그 보령제약으로 갖고 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매출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군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똑같은 약, 식도 뭐 이렇게 위식도 역류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그 대웅제약에 팩스쿨루라고 하는 약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갖고 왔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대웅제약에서는 이미 종군당이 그 분야의 약을 팔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통망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장이 한 2천억 정도 되는 시장인데 네. HK 이노엔 제품이 1,600억을 점유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그 다른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타격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했을 때 종군당은 앞으로 이게 좀 줄어들 일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천당제약은 늘어날 일이 남았는데 그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지금 PER이 어쩌고 아니 매출이 10배, 순이익이 10배인데 이게 삼천당 제약이 시총이 더 큰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업의 분석을 잘 해봐야 되는 거고 항상 그 기업 분석을 해서 그걸 갖고서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올해 들어서 뭐 6만 얼마에서 7만 원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최고 24만 원까지 갔잖아요. 네. 종군당은 그때가 거의 최고가였을 거예요. 지금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작가님께서 그 과거에 좀 사양 산업이던 DVD 산업 같은 거 예를 들어주시면서 아마 얘기를 해주셨던 거 아닌가 기억을 하는데. 그랬었나요? 제가 그건 기억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성장이 없기 때문에 PER이 뭐 좋은 거다. 이제 그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럼 삼천당제약에서 이제 크게 벌어서 나머지가 조금 마이너스 났지만 결국엔 전체적으로 봤을 땐 플러스 30% 된 거다.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나봐야 100%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값 돼야. 이런 거는 삼천당 잘 갖고 200 지금 200% 수익이 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 모든 작가님이 어떤 포트에 담으시는 모든 성장주가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일부가 수익이 나고 일부는 안 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다. 그걸 이제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다 그 전부 다 수익이 나는 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은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럼 작가님 또 이제 최근에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네. 에코프로비엠을 넘어서 코스닥 시총 1등 기업이 됐거든요. 예. 야, 이게 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딱 그 2주쯤 전이에요. 2, 3주쯤 전에 이제 저 아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옛날에 증권사 그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전화를 하시더니 아니 그 알트요즘 너무 거품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이거 아마 코스닥 시총 1등 조만간 될 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진짜 1등이 됐더라고요. 근데 알테오전은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좋게는 보고 있었던 주식인데 사실 너무 많이 이렇게 오른 상태여서 뭐 이렇게 제가 뭐 이게 사거나 했던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공부를 뭐 깊게 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디테일은 잘 모르고요. 그냥 이제 그 브리프한 아이디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웅달축방에 출연을 했어도 의약품의 경우에 물질 특허가 만료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약을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맞아요. 일라이릴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일라이릴리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 제약사들이 이제 특허를 물질 특허가 끝나도 계속 이거 특허를 어떻게든 연장해서 갖고 가기 위해서 다양한 그 제법 특허를 걸어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용량을 바꿔서 또 고용량도 만들어내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여간 특허를 연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일리아는 물질 특허가 유럽에서는 금년 5월에 이미 끝났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내년 11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나니까 다 만들 수 있느냐?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미국에 이제 그 리제네론사라는 데서 이걸 개발을 해서 미국은 여기서 판매를 하고 이제 유럽 같은 건 아마 바이엘에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근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허를 걸어둔 상태고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한테 10개 이상의 소송을 지금 걸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일리아는 눈에 직접 주사를 하는 약인데요. 주사제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PFS 방식인데 프리필드 시린즈, 이게 프리필드 시린즈의 약자입니다. 사전 충진형 주사기. 요거는 이제 미리 이제 주사기에다 약물을 딱 넣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포장만 뜯어서 사용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바이알이라고 하는 게 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조그만 병. 요 병채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요 약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뽑아서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감염의 우려도 있고 또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쓰고 한 번에 조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들쭉날쭉하고 옛날 방식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약은 이 바이알 방식은 쓰지 않고 지금 PFS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PFS가 90%, 바이알이 10% 이렇게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PFS로 만드는 이 약에 또 다른 특허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특허가 다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이거 PFS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또 다른 특허를 걸어놨어요. 예를 들면 걸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 그러면 이제 물질 특허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그럼 약을 만드는데 이 PFS는 못 만들고 특허 때문에 못 만들고. 그럼 바이엘은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만 만든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10%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막 여러 바이오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경쟁해봐야 시장이 너무 작은 거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물질 특허가 끝났다고 해서 이게 이제 아무나 만들 수는 없는 건데 알테오전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블록버스터급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항암제는 지금까지는 혈관 주사를 통해서 주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 항암제 물질 특허가 이제 5년 후에 끝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 또 이걸 특허를 연장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자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동안 혈관 주사 맞던 거를 피하 주사로 딱 바꿔요. 그죠? 그래서 임상도 하고.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는 이제 4-5번 맞던 거를 4-5시간 맞던 거를 5분 만에 맞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피하 주사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냥 피부 볼 때 하듯이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5년 후에 물질이 풀렸어요. 물질 특허가.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들은 특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피하 주사를 못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러면 피하 주사를 못 만들고 그 혈관 주사만 맞는다. 그럼 이게 시장이 너무 작겠죠. 그러니까 불편한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항암 물질을 만드는 그런 제약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특허를 계속 연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알테오젠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회사들이 바이오 회사들이 알테오제네 특허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계속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이해는 좀 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시총 1위 되면서 거품 논란도 있는데 작가님의 책 성장주 패러다임에서는 1등 성장 기업에 투자라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은 시총 1위고 성장을 계속하는 회사니까 투자를 지금 해도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얘기긴 한데 이 알테오젠은 이미 크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알테오젠이요. 이거 갖고 왔나? 이거 보시면요. 2014년 12월에 네. 기술 특례를 통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네, 기술 특례로. 네.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보면은 기술 특례가 매출이 없네 뭐 해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이거 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을 기술 특례가 없었으면 이런 알테오젠 같은 회사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계속 발굴해서 이렇게 그 상장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14년 이후로 여기 보시면 1,582% 올랐죠. 진짜 많이 올랐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급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이 이제 100배가 넘게 오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창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큰 상승이 온다기보다는 안정적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거 이제 이게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성장주 패러다임 말씀하신 책에서 갖고 온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인데요. 네. 요건 이제 혁신 산업이라는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알테오젠 같은 어떤 개별 기업은 조금 다른 얘기죠. 네. 그러면은 주가가 그 2014년 12월 10일에 3,000원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2,986원. 예. 이었는데 3,000원. 예, 지금 거의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30만 원이니까 100배가 올랐으니까 100배 이상 올랐죠. 올랐으니까 예.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뭐 계속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오를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식을 발굴해서 사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이런 그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주식을 사는데 이렇게 100배를 하는데 기술적 분석 갖고 100배를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펀더멘탈 이 기업의 가치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알테오젠은 솔직히 저는 뭐 2000 뭐 한 지금 20년까지 보면 주가가 거의 그대로잖아요. 예. 얼마 안 올랐잖아요. 예. 그럼 저는 막 3,000원, 5,000원일 때는 발굴을 못할 것 같은데 보면 2020년에 10만 원대를 넘어서 급등했잖아요. 예. 진짜 거의 막 이때도 30배 가까이 올랐다가 네. 2021년까지 또 쭉 빠졌단 말이죠.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 예. 그럼 이때는 그래도 20년 이후에는 급등 한 번 했을까? 뭐지? 하고 들어봐서 그죠. 예. 2024년에 요 30만 원 가는 건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초창기에는 뭐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2017년에 한번 바람이 확 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그때는 누군지 다 알게 됐잖아요. 네,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를 사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창기 아까 우지양 같이 네. 뭐 1,400만 원 투자해서 만 개였나? 뭐 2조 벌고. 예, 그렇게 2만 개였나?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10배 이렇게는 뭐 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조금 더 테슬라 얘기 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